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오늘도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구속이냐 석방이냐인데요.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가 지금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청구를 아직 한 건 아니고 혐의는 어떤 게 적용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혐의들이 특가법상 배임하고 그다음에 뇌물공여 약속 등이거든요. 여기서 특가법상 배임이라는 것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출신 유동규 씨하고 사전에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민간업체가 과다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성남시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끼친 이 혐의를 얘기하는 거고요. 뇌물공여 약속이라는 것은 유동규 씨와 그다음에 법조인 그리고 정치인 등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중에 일부를 줬다. 이런 혐의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아무래도 좀 이 포인트가 좀 모아진 것이 유동규 씨가 이제 자기가 설립했다고 하는 실소유주로 있는 유원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유원홀딩스에 남욱 변호사가 35억 원 정도를 지금 준 걸로 돼 있거든요. 다만 이것을 투자를 하는 목적으로 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뇌물이냐 여부를 이제 따져야 되는 그런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게 뇌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아주 초기부터 유동규 씨하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등 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이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지금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50억 클럽이다라고 평가되는 그 대목에 대해서도 실제로 거론되는 건 뭐 6명, 7명 뭐 이런 리스트들이지만 2명 정도에 대해서만 이제 실제로 돈을 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핵심 인물 4명이 서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인데 영장 청구가 될지 어떤 혐의가 적시될지 좀 봐야겠군요. 또 한 명 핵심 인물 유동규 본부장은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합법적인지를 따져보겠다는 거죠. 자신을 이렇게 구속 상태로 놔두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달라라는 건데요. 유동규 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자기에게 적용된 배임, 횡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이 사업은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고 나중에 이제 민간업자들에게 어떤 뭐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한 바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돈을 받았거나 뭐 그런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속 사유 중에 중요한 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자신은 그럴 의도가 없고 지금은 검찰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김만배 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 이게 유동규 본부장하고의 어떤 혐의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좀 유동규 씨에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증거인멸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휴대폰을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이런 정황들을 보면은 이 부분은 불리하게 적용할 걸로 보여서 곧 24시간 내에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올 들어 8번째인데요. 올 들어 8번째. 그렇습니다. 북한 미사일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올 들어 8번째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오전 10시 17분경에 함경남도 신포 동쪽으로 이제 동해안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탄도 미사일로 지금 합참은 이제 결론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신포면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대목인데요. 지금 이 미사일이 날아간 거리를 따져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단거리 미사일에 해당을 해서 예를 들면 대북 제재나 이런 것에 원칙적으로는 적용이 되더라도 실효적으로는 이제 제재 위반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하지만 이 신포라는 곳이 말씀하신 대로 잠수함을 개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SLBM 발사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합참에서는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SLBM 시험을 한 것이 상당히 좀 그랬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또 상당한 파장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SLBM 개발하면서 바지선에서 발사한 적도 있고 잠수함 건조하는 모습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잠수함에서 발사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북한의 의도는 어떤 걸로 좀 분석이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합참은 아직 이제 어느 수준에서 발사했는지 그건 추가로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 한미 정보 당국에서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느 수준에서 발사를 했든 지금 아무래도 이 한미일 간의 어떤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북 문제나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배경에 실려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한미일 당국이 모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데 이제 방점을 찍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게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든지 아니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좀 철회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대북 인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접근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SLBM 시험이라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군사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입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중 기준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도 계속하고 있어서 우리도 SLBM 개발에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반응을 좀 보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다음 주제는 뭡니까? 총파업 명분은인데요. 민주노총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 집회를 이제 개최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총파업이야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인데 파업 집회를 크게 하는 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방역 상황이 여러모로 이제 이 확진자 숫자는 좀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좀 이 집회 장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차벽을 차단을 하고 뭐 이런 수단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차벽 차단이 된 상황에서는 집회가 원천 봉쇄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민주노총 측에서는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강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경찰 경력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입장은 뭐가 나왔나요? 저희 그래픽이 준비되어 있는 게 있죠. 이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내놓은 입장이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방역을 무력화하는 집회나 시위는 누구도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지금 장담을 하고 있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서로 간에 좀 심각한 정도의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방역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선 앞두고 이 노동 관련 이슈를 좀 점화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 물론 집회는 지금 자제를 해야겠지만 정치권이라든가 정부도 좀 들여다볼 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역 상황에 무슨 집회냐 이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는 요구 사항을 놓고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마지막 주제는 뭡니까? 반값 복비입니다. 반값 복비. 그렇습니다. 이 중개보수 요율 인하 이게 지난번에 이제 정부가 결정을 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게 이 구간별로 이제 일정 정도 상한 요율이 줄어드는 형태인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9억에서 12억 원 그리고 12에서 15억 원 구간이 대체적으로 매매 거래의 경우에 상한 요율이 많이 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반값 복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이고요. 그리고 매매 거래가 이런 좀 구간별로 요율의 변화가 있다면 임대차 거래에서도 일정 정도 상한 요율이 이제 내려가는데 특히 이 부분 보시면 6억에서 12억 구간 그리고 마찬가지로 10에서 15억 구간이 이게 거의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복비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중개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 이런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중개 수수료가 따라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가 오히려 더 얼어붙고 있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인데 중개사들은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명분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부 정책으로 요율을 인하하게 하는 것은 계약 체결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는 것인데요. 뭐 실질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거래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이렇게 중개 수수료까지 실질적으로 인하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좀 이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굉장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인 것은 사실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애초에 중개 보수를 산정할 때 최고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게 일반적이진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 정책이 그렇게까지 어떤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갈등이 첨예한 상황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